화려한 넌사인이 꺼진 거리, 그 정막 속에 들리는 것은 셔터가 내려가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뿐입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골목 상권들이 지금 전례 없는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집단, 바로 600만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허리가 끊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즐겨 찾던 단골 식당이나 동네 카페가 어느 날 갑자기 임대 문이라는 종이 한 장만을 남기고 사라진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폐업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 하나둘씩 괴사하고 있다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이 무너지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가장들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즉, 자영업은 경제위기의 완충지대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안도하던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회복의 빛이 아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스리고 지아오의 파도였습니다. 매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대출 이자는 2배, 3배로 불어났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인건비 부담은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버티기 위해 빚을 내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더 높은 금리의 빚을 내는 악순환. 이것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붕괴의 서막입니다. 통계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의 비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입니다. 폐업을 하려면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고 철거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에 적자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만 열어두는 좀비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600만의 비명이 단순히 그들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과 여러분의 자산 가치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뇌관이 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추적하려 합니다. 숫자로 드러나는 위기의 징후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최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이미 1,000조 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의 1.5배가 넘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총액보다 더 섬뜩한 것은 바로 부채의 질, 퀄리티입니다. 과거 경제 호황기에 사업 확장을 위해 빌렸던 투자 목적의 빚이 아닙니다. 지금 급증하고 있는 대출의 대부분은 임대료를 방어하고 재료비를 결제하고 심지어는 기존 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해 빌리는 이른바 생계형 돌려막기 대출입니다. 수익을 창출해 원금을 상환하는 선순환 구조는 이미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다중채무자의 비율입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전체 자영업 차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위기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자영업자들은 금리가 훨씬 높은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를 경제학 용어로는 풍선 효과라고 부르지만 현장에서는 지옥행 급행열차라고 부릅니다. 15%에서 2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경고등인 연체율 또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이금융권의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세는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전을 연상케 할 만큼 위협적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통상적으로 연체율 상승을 위기의 선행지표로 해석합니다.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난다는 것은 머지않아 원금 상환 불능 사태, 즉 채무 불이행, 디폴트이 도미노처럼 터질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쌓으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600만 자영업자라는 거대한 집단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질 때 그 충격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방파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장님들의 신용등급은 하락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충격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메커니즘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가 마을을 덮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 충격파가 자영업자의 장부에 꽂히기까지는 시차, 타임렉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라고 부릅니다.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금리 인상의 청구서가 이제야 비로소 자영업자들의 현관문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대출 갱신 주기가 도래하면서 2차 30%대였던 저금리의 방어막이 걷히고 608%대의 고금리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금리라는 비용 압박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공급망을 타고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식자재값, 전기료, 가스비, 그리고 인건비까지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비용이 오르면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골목상권에서 가격 인상은 곧 고객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영업자들이 처한 가격 결정력의 상실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브랜드 파워와 독점력을 통해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치열한 완전 경쟁 시장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자신의 마진 축소로 감내해야 합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기막힌 역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1만 원짜리 점심 한 끼를 팔아 남는 순이익이 과거 3,000원이었다면 지금은 몇백 원,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로 전락한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수요의 붕괴입니다. 고금리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지갑도 닫게 만듭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허덕이는 가게가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 항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식비와 여가비입니다. 자영업자의 매출은 누군가의 가처분 소득에서 나옵니다. 가게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순간 자영업 시장은 빙하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은 폭등하고 cost push, 수요는 증발하는 demand pull deflation, 이중고의 협곡.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자영업 생태계라는 가장 취약한 고리에서부터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가 단순히 한 산업군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탄광 속 카나리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의 아르헨티나 사례를 복기해 봅시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포퓰리즘, 그리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덮쳤을 때 가장 먼저 증발한 것은 대기업이 아닌 골목의 작은 상점들이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수입 물가가 폭등하자 소상공인들은 아침과 저녁의 가격표를 다르게 붙여야 했습니다. 결국 재고를 채울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그들은 문을 닫았고 이는 곧 실업률 폭증과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국가 부도라는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곧 세수 부족과 복지 부담 증가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가 재정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유럽으로 눈을 돌려 2010년대 그리스 재정 위기를 살펴봅시다. 당시 아테네 거리는 셔터가 내려진 상점들로 유령 도시를 방불케 했습니다. 국제 채권단이 강요한 강력한 긴축 재정으로 연금과 공무원 월급이 삭감되자 소비 여력이 사라진 국민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소규모 관광업과 소매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자본력이 약하고 현금 흐름에 민감한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으며 이들의 붕괴가 다시 내수 침체를 가속화하는 죽음의 나선, death spiral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기형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입니다. OECD 주요국들의 자영업자 비율이 평균 15% 내외인 반면 한국은 여전히 20%를 상회합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경제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가 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경제 위기 시 기업 구조 조정으로 실업자가 발생하면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밀려난 이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며 레드오션을 더욱 붉게 물들이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정부가 저금리로 좀비 기업과 한계 자영업자를 연명시킨 결과 산업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장기 불황에 늪에 빠졌던 사례는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영업발 위기가 한국 경제 전체로 전이되는 경로는 실로 다층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가장 먼저 들이닥칠 충격은 바로 내수 소비의 절벽입니다. 자영업자 600만 명,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약 30%가 이 생태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갑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동네 가게 몇 군데가 문을 닫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수시장의 거대한 한 축이 증발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고 서비스업이 돌아가려 해도 이용할 고객이 사라지는 소비의 실종 사태. 이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주던 내수 엔진마저 꺼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소비 위축은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투자 축소와 고용 한파를 부르는 리세션의 공포를 현실화시킵니다. 더욱 심각한 뇌관은 부동산 시장과의 치명적인 연계성입니다. 한국의 자영업 대출은 상당 부분 아파트나 상가 같은 부동산 담보에 묶여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빚을 갚지 못해 가게가 경매로 넘어가고 살던 집마저 압류당하는 순간 부동산 시장에는 급매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권이 대출 회수, 마진 콜을 더욱 압박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특히 상가 공실률의 급증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붕괴시키고 이는 곧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로 직결됩니다. 임대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가를 짓기 위해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이 돈을 떼이게 되고 건설사는 자금난에 빠져 부도 처리되는 시나리오. 자영업의 위기가 건설업의 위기로 다시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복합 위기의 도미노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시장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고용의 약 20%를 담당하는 무시할 수 없는 고용주이기도 합니다. 직원 월급 주기도 벅차다하며 1인 가게로 전환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날수록 편의점, 식당, 카페에서 일하던 수많은 아르바이트생과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청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 은퇴 후 재취업한 노년층 등 고용 취약 계층이 가장 먼저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소득이 끊긴 실직자들은 다시 소비를 줄이고 이는 또 다른 자영업자의 폐업을 부르는 끔찍한 연쇄작용, 체인 리액션을 일으킵니다. 결국 자영업의 붕괴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사회 안전망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이 되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이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바로 새출발기금과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져 온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빚을 탕감해주거나 갚을 시간을 벌어주어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경제 논리로 볼 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언발의 오줌 누기를 넘어 폭탄 돌리기에 가깝다고 경고합니다. 근본적인 소득 개선 없이 단순히 만기만 뒤로 미루는 것은 골마 터질 상처를 붕대로 잠시 가려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융권 내부에서는 수차례 연장된 대출들을 사실상의 부실 채권 NPL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과 한계 자영업자를 연명시키느라 정작 혁신하고 성장해야 할 곳으로
자금이 흐르지 못하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라는 난제는 정부의 정책적 운신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갚아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이 시장에 퍼질 경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은 물론 금융신용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막대한 공적 자금을 특정 계층의 부채 탕감에 쏟아붓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얻기 힘든 사안입니다. 재정 정책도 금융 지원도 모두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고뇌는 더욱 깊습니다. 내수 경기를 살리고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환율 불안, 그리고 여전히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른바 통화정책의 딜레마입니다.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고 거듭 경고하는 배경에는 이제 것이 경제정책만으로는 미시적인 자영업의 붕괴를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깔려 있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쳐줄 수 있는 방어막은 얇아졌고 이제 위기의 파도는 개개인의 현관문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거시적인 방파제라면 개개인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은 훨씬 더 냉혹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과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첫 번째 생존 원칙은 바로 매몰 비용, sunk cost의 함정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폐업을 결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업할 때 쏟아부은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아까워서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 돈은 이미 사라진 돈입니다. 과거의 지출에 집착해 미래의 손실을 키우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을 과감하게 매도하는 손절매 스탑로스가 필요하듯 자영업 현장에서도 더 큰 빚을 지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용기 있는 포기가 때로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말은 고성장 시대의 신화일 뿐 지금처럼 구조가 무너지는 시기에는 빨리 탈출하는 자가 다음 기회를 잡는다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철저한 디레버리징, 딜레버라징, 부채 축소입니다. 지난 10년이 영끌과 비투로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빚을 줄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변동금리에 노출된 악성 부채는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최우선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대어 가게는 적자여도 아파트 값은 오르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출을 유지하는 것은 양쪽에서 불이 붙은 도화선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산은 위기 시에 헐값에 넘겨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재무제표를 펴놓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모든 고정비와 자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피버팅, 사업 전환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에 사람을 모아놓고 파는 전통적인 방식은 인구 감소와 비대면 소비 트렌드 속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장 크기를 줄여 임대료를 낮추고 배달 및 온라인 판매 비중을 높이거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비용 구조를 슬림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자신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콘텐츠화하거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마이크로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 기업은 무너졌지만 변화된 환경에 맞춰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영업 시장이 구조적으로 과포화 상태라는 점입니다. 인구 1000명당 요식업체 수, 자영업자 비율 등 주요 지표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기형적일 만큼 치열한 레드 오션입니다. 좁은 내수 시장에서 너무 많은 공급자가 한정된 파이를 놓고 다투는 제로섬 게임.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골목 상권을 지배해온 기본 룰이었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파이 자체가 커졌기에 이 모순이 가려질 수 있었지만 저성장과 인구 감소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이 과밀화된 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의 과정이 한국에서는 가장 잔혹한 형태의 생존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현재 진행 중인 위기는 비효율적인 한계 기업과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경쟁력 있는 소수만이 살아남는 거대한 구조조정, 리스트럭처링의 과정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연명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 터질 고름을 안으로 삭히는 것과 같습니다.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저생산성 서비스업에 묶여있는 노동력과 자본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해야 경제가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방식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닥친 급격한 구조조정은 수백만 명의 실업자와 빈곤층을 양산할 뿐 자연스러운 산업 재편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이 구조조정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주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가성비로 불리며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서비스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자기 착취와 저마진 덕분에 싼 값에 커피를 마시고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가게들은 높아진 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것이고 소비자는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고비용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600만 자영업자의 비명은 단순히 그들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저물가, 저비용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을 알리는 시대의 경종, 징중인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자영업자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플랫폼 제국의 그늘 아래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착취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예약 플랫폼, 그리고 각종 중개 서비스들은 이제 자영업자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산소 호흡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건당 수수료, 배달 대행비, 그리고 상단 노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집행해야 하는 광고비까지. 이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면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아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몇백 원,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음식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영업자지만 그 노동의 과실은 알고리즘을 소유한 거대 테크 기업이 통행세의 명목으로 쓸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21세기형 디지털 소장농, 디지털 셰어크로핑 체제가 도래했다고 진단합니다. 과거의 소장농들이 지주에게 수확물의 절반을 바쳤듯 오늘날의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이라는 가상의 지주에게 매출의 상당 부분을 헌납해야만 가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주에게 내는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가 제2의 월세가 되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건물 월세는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이라도 되어 있지만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이기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속담이 첨단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실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플랫폼 종속이 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자본력을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는 막대한 광고비를 집행해 플랫폼 상단을 독점하고 매출을 쓸어 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검색 결과의 저 밑바닥으로 밀려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편리함을 누리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과도한 수수료와 경쟁에 내몰려 말라가는 골목상권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모두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붕괴되었고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600만 자영업자는
각자 도생의 길조차 찾지 못한 채 서서히 질식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 문제가 유독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이유는 이것이 곧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적 재앙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영업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주력 계층은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치고 은퇴한 이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대신 치킨집으로, 편의점으로 내몰리는 현상. 이것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이한 은퇴 공식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평생 모은 퇴직금과 주택담보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프랜차이즈 가맹비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에게 창업은 도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아줄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폐업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전 재산을 잃고 회복할 시간도 기회도 없이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수십 년째 벗지 못하는 핵심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영업의 실패가 곧바로 노년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비극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튀김기 앞을 지켰던 아버지들의 땀방울이 결국 거대 빚더미라는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는 현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넘어선 인권의 문제입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이 붕괴가 다음 세대에게 미칠 파장입니다. 부모 세대의 파산은 곧 자녀 세대로의 가난의 대물림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 혹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의 소멸은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은퇴한 부모가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취업 못한 자녀가 알바생으로 그 가게를 돕는 가족 생계형, 자영업이 무너질 때 그 가족 공동체 전체가 경제적 난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600만 자영업자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과거를 지탱해온 세대의 몰락이자 미래를 짊어질 세대의 희망을 갉아먹는 세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재난입니다. 자본주의의 차가운 계산서 뒷면에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파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은 자영업자의 수는 가파르게 폭증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운 공포, 수없이 울리는 독촉 전화가 주는 압박감, 그리고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다는 죄책감. 이 정서적 부채는 대출금보다 더 무겁게 사장님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퇴사하면 동료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상사 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사장님들은 모든 실패의 원인을 오롯이 자신의 무능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가게를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끝없는 자책은 결국 사람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실패의 가혹한 문화는 이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밉니다. 한 번의 사업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로 낙인 찍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재기를 돕는 패자부활전의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고 실패한 경험은 자산이 아닌 흠결로 취급받습니다. 이러한 절망은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비극적인 통계로 이어집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 뒤에는 생활고를 비관한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던 가장들이 단지 경제 흐름을 잘못 탔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존엄마저 위협받는 이 현실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비정한 시스템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한 번 무너진 마음과 해체된 가정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대한민국 골목상권의 지형도는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천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예견하는 미래는 잔혹할이 많지 명확합니다. 바로 K자형 양극화, K-shaped polarization의 고착화입니다.
어설픈 중간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효율화된 시스템으로 원가를 극한까지 낮춘 대기업형 초저가 매장, 혹은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브랜드 가치와 팬덤을 보유한 초고가 프리미엄 매장. 이 두 개의 극단만이 생존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던 평범한 맛과 평범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수많은 중간지대의 자영업자들은 시장에서 도태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의 여파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선진국형, 즉 자본 집약적 구조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통증입니다. 이제 퇴직금 털어 치킨집이나 해볼까? 라는 말은 옛말이 될 것입니다. 아니, 되어야만 합니다. 자영업의 진입 장벽은 대폭 높아질 것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는 창업 비용을 수직 상승시켰고 AI와 로봇 기술로 무장한 푸드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개인이 맨주먹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할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만큼이나 희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자영업이 더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 대피소나 청년들의 만만한 취업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곧 자산의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급행 열차표를 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 정책 또한 무조건적인 지원과 연명보다는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임금 노동자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 재교육과 사회 안전망 강화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소비자들 또한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동네 어귀에서 저렴한 가격에 정을 나누던 작은 가게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대형 프랜차이즈 간판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다양성은 줄어들고 우리는 자본이 정해놓은 가격과 서비스를 수용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600만 자영업자의 비명은 대한민국 경제가 고성장 저비용의 낭만적인 시대를 끝내고 저성장 고비용 고효율이라는 냉혹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거칠고도 슬픈 신고식입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살아남기 위한 생태계의 몸부림은 더욱 처절해질 것입니다. 결국 자영업 과잉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시선을 돌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해부해야 합니다. 왜 50대 가장은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치킨집 사장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왜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 대신 편의점 창업이나 배달 라이더를 선택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이라는 1차 노동시장, 그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라는 2차 노동시장 사이에 임금 격차와 복지 수준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벌어져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1차 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2차 시장으로 하향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선택하는 제3의 길이 바로 자영업이었던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자영업의 비극은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고용정책과 경직된 노동 유연성이 만들어낸 파생 상품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대책의 최선은 바로 고용대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영업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임금 노동시장이 넓고 탄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기업들은 고용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택하고 있으며 정부는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통계용 일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받아줄 곳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다시 빚을 내어 창업시장이라는 지옥불로 뛰어듭니다. 이것은 일종의 풍선 효과입니다.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영업시장만 누르려 하니 그 압력이 터져나와 사회적 비용을 폭발시키고 있는 꼴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사회적 대타협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 숙련된 인력이 자영업으로 밀려나는 시기를 늦추고 직무급제 도입과 노동 유연성 확대를 통해 기업이 사람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실패한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 시스템을 촘촘히 짜야 합니다. 이것은 기득권의 양보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정치적으로 매우 인기 없는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수술을 미루고 진통제만 투여한다면 한국 경제는 자영업 붕괴라는 거대한 싱크홀에 빠져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두 개의 거대한 축, 즉 수출은 대기업이, 고용은 자영업이라는 암묵적인 경제 분업 모델이 수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 30년간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거기서 낙수 효과를 얻지 못한 인력을 자영업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가둬두는 방식으로 실업률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저수지의 둑이 이제 한계 수위를 넘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둑이 터지면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자영업의 붕괴는 곧 중산층의 붕괴요. 소비의 실종이며 내수 경제의 사망 선고입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닌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 위에서 위태로운 번영을 즐겼던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는 구조적인 하락장 앞에서 무기력할 뿐입니다. 1990년대 일본이 그랬듯 우리도 이제 축소의 시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좀비 자영업자와 한계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잔인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 살이 돋을 수 없다는 외과 의사의 심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죽어가는 기업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수술대 위에서 환자가 쇼크사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이라는 수액을 공급하고 수술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인식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실패한 자영업자가 인생의 낙오자가 아니라 값진 경험을 가진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이 수많은 스타트업의 실패를 거름삼아 피어났듯 자영업의 폐업 경험이 또 다른 도전의 밑거름이 되거나 기업 현장에서 실무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패자 부활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600만 자영업자라는 거대한 인적 자원을 매몰시키지 않고 다시 우리 경제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걷고 있는 퇴근길의 풍경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불 꺼진 간판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텅 빈 가게들은 단순히 경기가 나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 성장기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성실함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석, 베티이시트들입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땀 흘리면 잘 살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이고 건전했던 믿음이 거대한 자본과 구조적 모순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600만 자영업자의 비명은 이제 그들만의 고통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SOS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번영,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댄 안일한 자산 관리, 그리고 실패한 노동시장의 도피처로 자영업을 방치했던 국가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말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성장의 그늘은 길어질 것이고 인구 절벽의 파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며 AI와 자동화는 인간의 일자리를 더욱 빠르게 대체할 것입니다. 이 거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도, 기업도, 그리고 개인도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감내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이제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처절한 생존 전략만이 유효한 시대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끝맺으며 우리는 벼랑 끝에서도 오늘 하루 가게 문을 여는 모든 가장들에게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위로는 현실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위태로운 자산시장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라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600만의 비명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경제적 위치를 점검하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십시오.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늦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지붕을 고치고 식량을 비축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다시 곧게 설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지 그 운명의 시계추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